이곳은 참담했고 가혹했고 고통과 슬픔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수단 톤즈의 첫 발을 디딘 날 총성과 북소리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22년을 이 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분쟁 지역이라면 어디든 갔죠. WHO 자문관으로서 전쟁 후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톤즈는 달랐습니다. 도착한 순간부터 피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진 지 3시간밖에 안 지났더군요. 민간인과 군인 합쳐 30여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불탄 집에서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여자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요. 의료 시스템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는요? 없습니다. 약은요? 그것도 없습니다.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22년을 이 일을 했지만 이 정도로 버려진 전장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쪽에 창과 총을 든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명쯤 됐죠. 얼굴에는 전통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소를 훔쳐갔습니다. 통역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복수하러 갑니다. 저는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대화로 풀자고 정부에 신고하자고 말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읽은 건 대화가 아니라 피로 끝낼 각오였습니다. 그들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아직 법보다 총이 먼저인 곳이라는 걸요. 다음 날 한센촌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외곽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그들은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시력이 거의 없는 노인들,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 누워서 발작하는 환자들이 있었죠. 돌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료진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22년 경력의 의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이 거의 안 보이는데도 무언가를 더듬어 찾더군요. 그러고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동양인이었습니다. 조리.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들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을 때 전장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조리 신부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살린 사람입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동양인, 아마 한국인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한국이 나오는 겁니까? 마을 중심부로 돌아왔습니다. 황폐한 집들 사이로 유독 단단한 벽돌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주변 초가집과는 완전히 달랐죠. 지붕에는 태양열 패널이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리테이-SEOK.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한 사람이 전체 구조를 바꾼 곳이라는 걸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 오지에서 들렸을 때 제 머릿속 세계 지도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마을장을 만났습니다. 60대쯤 되는 노인이었죠. 그의 집벽에도 같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흰 가운 입은 동양인 이태석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느님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장이 말했습니다. 병원, 학교, 벽돌집, 태양열 패널. 모두 그가 지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요. 10년 동안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장이 섞였을 거라고요. 영웅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신화로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센촌으로 다시 갔습니다. 어제 사진을 보여줬던 할머니가 있었죠. 그는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상처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22년 경력의 전문가였죠. 한센병 환자의 상처를 맨손으로 만진다는 건 의사에게도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발을 본떠서 신발을 만들어줬습니다. 노인이 낡은 신발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신발입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에 학생들이 빽빽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백 명은 됐죠. 허름한 책상, 낡은 칠판, 그런데 아이들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남수단에서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한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국제기구 플래그십 모델보다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산도 시스템도 정책도 없이요. 오직 한 사람의 고집으로 서 있는 학교였습니다. 선생님이 낡은 악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인 신부가 만든 군악대입니다. 트럼펫, 드럼, 색소폰. 모두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죠. 총 대신 악기를 들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부 행사에도 초청받았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악대라니요? 그것도 한국인 신부가 만들었다고요? 저는 처음으로 이 인물의 이름을 제대로 메모했습니다. 이태석, 리태석, 리테이-SEOK.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장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의료기록, 학생 명부, 건물 설계, 스케치까지 있었죠. 하루 300명 진료, 산모분만 지원, 악기 교육, 건축 감독.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혼자서 4사람 몫을 해냈습니다. 의사이자 신부였고 교사이자 건축가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과장을 걷어내고 사실만 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실만으로도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감정은 또렷했죠. 사랑합니다. 그들이 노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로서 분석해야 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시스템 의존도,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제 손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 미담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 증명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눈물이 증명하고 있었고, 여전히 작동하는 시스템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태석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자료를 요청했죠. 신문 기사, 인터뷰 영상, 가족 증언까지 모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한국 남쪽 끝 산동네에서 태어났더군요. 9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바느질로 생계를 이었죠. 가난했습니다. 인터뷰 영상 속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바느질했습니다. 애들 밥은 먹여야 했으니까요. 이태석은 성당에 다녔습니다. 거기서 풍금을 배웠죠. 혼자서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가난보다 한음 높이 올라가는 기분이었다. 그가 남긴 일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줄 알았던 소년이 나중에 가장 가난한 곳을 찾아갔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동네 전체가 축하했죠. 가난한 집 아들이 의사가 된다는 건 그 시절엔 신화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의사 아들 덕에 고생 끝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세계를 봤죠. 가난한 병사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돌보는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군 의사였지만 어딘가 더 큰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일기였습니다. 점점 한국에서의 편안한 삶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성공을 약속했지만 그의 영혼에는 답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사제의 길을요. 장래가 보장된 의사를 내려놓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가족은 충격받았죠.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의사 가운을 벗는 날 어머니의 눈물은 내게 평생의 빚이 되었다. 그가 쓴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게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사제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했죠. 처음엔 케냐였습니다. 그런데 거긴 이미 국제기구가 많았습니다. NGO도 많았고 의료 지원도 있었죠. 진짜 가장 가난한 곳을 찾고 싶다. 그는 수단 남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전 지역이었습니다. 한센병이 창궐하는 곳이었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톤즈를 발견했습니다. 돌과 먼지뿐인 마을이었습니다.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희망도 없는 곳이었죠. 이곳이 내 자리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가난한 부산 소년이 의사가 되고 그걸 포기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톤즈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을 단순히 영웅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효율적인 개인주의자일까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분석해야 했습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구조를 봐야 했죠.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고 진료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침대는 그대로였지만 환자도 의사도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약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 진료 기록을 펼쳤습니다. 하루 300명, 정확한 병명, 세밀한 처방. 그런데 지금은 빈 장부만 남아 있었죠.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그가 무너지자 모든 것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설계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이건 실패였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었죠.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 손은 비판을 쓰지 못했습니다. 한국 측 자료를 더 요청했습니다. 말기 대장암 진단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2009년이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죠. 결과는 말기였습니다. 의료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진단을 듣고도 톤즈 아이들 생각만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병보다 돌아가지 못함을 더 슬퍼했습니다. 그는 암이라서 슬퍼한 게 아니었습니다. 톤즈로 돌아갈 시간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했던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강연을 다녔습니다. 톤즈를 알리기 위해서였죠. 책을 썼고 후원을 요청했고 브라스밴드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내가 가지 못해도 이 아이들이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초안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 또 지웠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한국 기자가 어머니를 인터뷰한 영상이었습니다. 작은 집, 허리 굽은 노인, 그게 이태석의 어머니였습니다. 의사 아들 덕에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죠. 그 애가 행복하면 됐습니다.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게 어미 마음입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런던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의사 아들이 위험한 곳만 찾아다닌다고 걱정하시는 어머니였습니다. 한 어머니의 굽은 등이 이 모든 선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결론을 내려야 했죠. 시스템 의존도 과다. 지속 가능성 부족. 재현 불가능한 모델. 타이핑했습니다. 그런데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개인 헌신의 한계. 구조적 접근 필요. 또 지웠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비판해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해야 했죠. 하지만 인간으로서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병원은 의사가 떠난 순간 심장이 멎어버린 몸뚱이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심장이 뛰던 10년 동안 수천 명이 살아났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심은 씨앗은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재현 불가능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값진 거 아닙니까? 저는 보고서에 무엇을 써야 할지 한 줄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품격은 이런 아들을 키워낼 수 있는 어머니의 눈물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5장.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오래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브라스밴드가 정부 행사에서 연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2007년쯤 찍힌 영상이었죠. 아이들이 단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악기를 들고 당당하게 서 있었죠.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총 대신 악기를 든 이 장면은 한편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전쟁의 언어를 바꾼 겁니다. 마을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트럼펫 소리에는 전쟁의 잔소리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음악만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탄을 했습니다. 한센촌에서 신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발을 종이에 대고 그렸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씩 모두요. 한센병으로 변형된 발이었습니다. 각자 다 달랐죠. 그는 그 발 모양 하나하나를 따라 그려서 신발을 만들어줬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신발입니다. 노인이 신발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되찾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존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였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불인이라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20살쯤 됐죠. 브라스밴드에서 트럼펫을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비가 없었습니다. 불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비가 납부돼 있었습니다. 누가 냈는지 물어봤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알았답니다. 이태석 신부가 몰래 내줬다는 걸요. 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불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이제 군인이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였죠. 교육이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미래의 사다리가 됐던 겁니다. 해가 졌습니다. 브라스밴드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낡은 악기를 들고 연습을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노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또렷했죠. 가사 뜻을 아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압니다.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신부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밤하늘 아래 한국어 가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을 삼켰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봤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떠나기 직전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만 켜놓고 한국어 찬양을 부르고 있었죠.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신부도 울고 있었습니다. 다시 올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실패한 시스템의 사례라고 써야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모델의 시작이라고 써야 합니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을 실패한 시스템의 사례가 아니라 새로운 모델의 시작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환자를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을 살렸고 문화를 살렸고 꿈을 살렸고 관계를 살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중이 구체적인 이미지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총기로 시작된 이 땅의 역사에 그는 트럼펫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들고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여전히 이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료를 더 받았습니다. 투병 기록이었습니다. 2009년 3월 말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병실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강연을 했고 음악회에 참석했고 톤즈를 알리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픈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늘 웃는 얼굴만 보여주려 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병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16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몸무게가 20kg 넘게 빠졌죠.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브라스밴드 아이들 2명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내가 가지 못해도 이 아이들이 브리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연결했고 장학금을 알아봤고 한국 생활을 도와줬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미래를 심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암 환자 요양원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였습니다. 2010년 1월이었죠. 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른 몸이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죠. 하지만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객들은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말기암 환자라는 걸요. 무대 위 그의 눈빛은 이미 톤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한 사람이 남긴 메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무대를 여전히 남을 위한 자리로 채웠던 겁니다. 2010년 1월 14일 숨을 거뒀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48살이었죠.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톤즈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왔습니다. 대통령도 조문했고 언론도 보도했죠. 한국 전체가 슬퍼했습니다. 톤즈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라스밴드 아이들이 영상을 봤습니다. 장례식 영상이었죠. 관 속에 누운 신부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신부님입니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머리카락도 없었죠. 아이들이 기억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밤새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성당에 모여서 울었죠. 한국어 노래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다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톰보스코 성당 안에서 울리는 한국어 노래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약속의 자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전문가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곳에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없는 병원 하지만 여전히 붙어있는 드라이브. 리 표지판이 있었죠. 브라스밴드 연습실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낡은 단복을 꿰매 입고 있었습니다. 후원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새 악기도 새 단복도 살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왜 계속하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신부님과의 약속입니다.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암이 그의 몸을 갉아먹을수록 그는 톤즈의 미래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학교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월급이 밀렸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었죠. 장학금 프로그램도 중단됐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한 사람에게 의존한 시스템의 한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정확한 분석이었죠. 하지만 제 가슴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없는 병원, 후원 없는 브라스밴드, 흔들리는 학교.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연습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WHO 자문관으로서, 국제보건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낼 수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 대신 다른 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안서였습니다. 톤즈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이태석 신부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 한국과 국제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톤즈에 새로운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젊은 신부 1명과 의사 3명, 간호사 2명이었죠. 큰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이승훈입니다. 젊은 신부가 인사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후배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후배가 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거든요. 혼자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승훈 신부가 웃었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많습니다. 그는 이태석 신부에게 직접 배웠다고 했습니다. 의료 봉사 방법, 브라스밴드 운영 노하우,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까지 전수받았다고 했죠. 신부님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방식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방식과 정신은 이미 사람들 안에 복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 의료진이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침대를 정리하고 약품을 채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병원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죠. 환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대기실이 다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진료 기록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죠. 현지 의료인을 교육할 겁니다. 한국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도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요. 저는 이제 단순 관찰자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쓰는 공저자가 되었습니다. WHO 본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톤즈 모델을 공식 프로젝트로 제안합니다. 썼습니다. 한국 병원, 대학교와 협력해 교환 프로그램, 장학금, 의료인 파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한 사람 의존을 한국과 국제사회 시스템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이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대학교 2곳이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했죠. 저는 국제회의장에서 톤즈 모델을 소개하며 화면에 한국 국기를 함께 띄웠습니다. 브라스밴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악기가 도착했습니다. 새 단복도 왔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선배 단원들이 후배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불인이 막내 단원에게 트럼펫 운지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자기에게 가르쳤던 방식 그대로였죠. 이렇게 불면 됩니다. 불인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신부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낡은 트럼펫에서 다시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이 마을의 심장도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단복 위로 새 단추가 달렸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변했습니다. 한국교육재단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다시 도입됐죠. 톤즈 학교가 남수단 교육 모델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견학을 왔고 정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버려진 마을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의 시험장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병원 대기실이 다시 환자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스밴드 연주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후배들은 그의 이름을 기념비에 새기는 대신 그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브라스밴드가 연주했습니다. 한국어 노래도 불렀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노래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한국인 신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한 사람이 심은 씨앗을 한 나라 전체가 지키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헌신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한 사람의 꿈을 공동체의 유산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 마지막 줄에 조용히 썼습니다. 톤즈 사례는 가장 성공적인 민관 신앙 국제 협력 모델이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날 나는 한국가를 향해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2년 후 저는 다른 분쟁 지역에서 톤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내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곳이었죠. 브라스밴드와 교육과 의료를 통합한 모델을 제안합니다. 회의장에서 말했습니다. 톤즈에서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톤즈 아이들 사진이 떴습니다. 트럼펫을 든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병원에서 웃고 있는 환자들이었죠. 한국 단체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덧붙였습니다. 톤즈는 더 이상 지도의 작은 점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론이 되었습니다. 콩고에서도 소말리아에서도 예멘에서도 작은 브라스 밴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톤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다른 대륙의 전쟁터에서도 다시 연주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국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에게 직접 전해달라고 했죠.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가는 한국이었습니다. 22년 국제보건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한국은 단순히 경제성장 모델로만 봤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서 이태석 같은 사람이 자랐고 그의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며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세계 반대편 가장 가난한 곳을 찾아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연장에 섰습니다. 500명쯤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나이 든 분들도 있었죠. 저는 톤즈에서 한국을 배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GDP가 아니라 사람으로요. 톤즈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병원, 학교, 브라스밴드, 한국어로 노래하는 아이들을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건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말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 곁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톤주로 오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 톤즈를 찾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톤즈 출신 아이들 소식도 들렸습니다. 한국에 유학 갔던 2명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한 명은 의사가 됐고 한 명은 엔지니어가 됐죠. 남수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시 아프리카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의 이력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브린도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한국대학에 입학했죠. 선생님, 브린이 영상통화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은 국기를 그리는 대신 한 사람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 얼굴이 곧 한국이었습니다. 남수단 사람들에게 한국은 이제 전자제품이나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의사와 선생님을 보내준 나라였습니다. 악기를 들려준 나라였고 꿈을 심어준 나라였죠. 우리에게 의사와 선생님을 보내준 나라로 기억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전쟁과 빈곤을 연구할 때 통계표 옆에 반드시 이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둡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떠올릴 때 한국의 얼굴을 함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연구하던 학자가 아니라 한국에게 빚을 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어디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위상은 GDP가 아니란다. 대답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로 결정되지. 그럼 어디예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톤즈에서 배운 나라란다.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누군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떻게 한 마을을 바꿨는지, 한 나라의 책임감이 어떻게 그 헌신을 시스템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지를요.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 준다면 그 자체로 이 세계는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남수단 톤즈를 처음 찾았을 때 이곳을 실패한 시스템의 표본으로 기록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곳은 가장 성공적인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